테슬라는 위대한 발명까지만 그의 꿈은 현실이 된 적이 없어요. 특히 워든클리프 타워는 거의 전설처럼 알려져 있죠. 모두 이 타워가 지구에 전력을 공급할 프로젝트였다고 믿고요. 하지만 사실 타워는 애초에 무선 통신을 위한 것이었어요. 대서양 건너 영국과 선박에 메시지를 보내는 게 주 목적이었죠. 팩스 이미지까지 보낼 계획이었다니 시대를 앞서갔죠. 그럼 왜 다들 무선 전력에 집착하는 걸까요? 테슬라가 마르코니와 경쟁하려다 아이디어를 바꿨거든요. 무선 통신에서 무선 전력 전송으로 목표를 확장하려 했죠. 하지만 투자자 J.P. 모건이 추가 자금 지원을 거부했어요. 결국 1906년 이 위대한 프로젝트는 버려졌고 가동되지 못했죠. 심지어 타워는 비 때문에 1917년에 고철로 해체되었답니다. 남은 벽돌 건물은 50년 동안 사진용품 공장으로 쓰였어요. 원래 200에이커 부지도 16에이커로 줄었고요. 오염 문제로 수십 년간 정화 작업도 거쳤습니다. 하지만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원래 건물은 아직도 서 있답니다. 2013년 시민운동으로 부지를 매입해 박물관이 될 예정이에요. 결국 테슬라의 진정한 꿈은 무선 통신이었지만 무선 전력이라는 과감한 시도가 프로젝트를 멈추게 만들었죠. 테슬라 타워 아는 만큼 보이는 역사의 반전이네요. 다들 단종이 삼촌 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죽었다고 알고 있잖아요. 어린 왕이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비운의 역사, 이거 완전 반전이에요. 단종은 1441년에 태어나 아버지 문종의 뒤를 이어 1452년 왕위에 올랐어요. 그런데 즉위 3년 만인 1455년 삼촌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게 되죠. 이후 단종은 영월로 유배를 떠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라 다들 잘 아실 거예요. 하지만 죽임을 당했다는 표현 뭔가 좀 모호하지 않나요? 사실 단종은 공식적으로 사사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란 왕이 죄인에게 독약을 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는 것을 의미하죠. 즉 삼촌 세조가 단종을 죽였다기보다는 죽도록 명했다는 거죠. 물론 본인의 의지로 죽음을 선택한 건 아니었겠지만요. 이런 표현의 차이가 역사의 해석을 미묘하게 바꾸기도 합니다. 단종의 복권은 숙종대에 이루어졌는데 이때도 사사는 부정되지 않았어요. 후대 왕들도 단종의 죽음을 사사로 기록하며 정당성을 유지하려 했죠. 결국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부분이죠. 어린 단종이 직접 독약을 마셨을지 아니면 다른 이가 강제했을지 그 진실은 영원히 역사 속에 묻혀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공식 기록은 죽임을 당했다가 아닌 죽도록 명했다는 사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단종 죽음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역시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죠. 다음에도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대한제국 사실 처음부터 일본의 식민지는 아니었어요. 다들 일제강점기 직전 나라가 힘없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의 근대화를 위해 노력하던 시기였어요. 1897년 고종 황제가 황제국을 선포하며 시작했죠. 이때부터 광무개혁이라는 대대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군대, 경제, 교육까지 서양식으로 바꾸려 했죠. 군사력 강화는 물론 전차도 도입하고요. 심지어 토지 조사 사업으로 세금 제도까지 정비했어요. 이거 완전 반전이죠. 마냥 약하지만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1905년 일본의 보호국이 되고 말아요. 일본의 압박이 계속되면서 결국 국권을 잃게 된 거죠. 이후 1910년 일본에 완전히 병합되면서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식민지배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 대한제국은 자주 독립을 꿈꾸던 근대 국가였던 거죠. 왕이 아닌 황제 칭호를 쓴 것도 그 염원을 담은 거랍니다. 단순히 망한 나라가 아니라 변화를 시도했던 시기. 역사는 이렇게 한 끗 차이로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대한제국 하면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될 거예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지만 그 이면도 알아야 진짜 재미있죠. 대한제국의 숨겨진 이야기도 꼭 기억해주세요. 정약용이 천주교 세례명 존 바티스트를 가졌다고 다들 아시죠? 그런데 사실은요, 완전 반전이 숨어 있어요. 정약용은 조선 후기의 위대한 학자이자 사상가였어요. 그는 철학, 과학,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책을 썼죠. 정조 임금의 최측근이기도 했고요. 그의 실학 사상은 조선 사회개혁에 큰 영향을 줬어요. 하지만 형이 천주교 신자란 이유로 그는 18년간 유배를 가게 돼요. 전남 강진에서 긴 세월을 보냈죠. 정말 힘든 시기였을 거예요. 바로 여기서 존 바티스트 설이 등장하는데요. 한국 천주교 신자들 사이에서 종종 언급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를 증명할 문서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정약용이 존 바티스트로 세례를 받았다는 기록은 없어요. 이름 부자였던 정약용은 어릴 적 귀농으로 불렸어요. 미용, 송부, 같은 자와, 사암, 타공, 다산, 같은 호가 많았죠. 그중 다산은 그의 집 이름, 여유당처럼 유명한 호예요. 그의 호들은 그 자체로 그의 삶과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존 바티스트는 정약용에 대한 미확인 사실인 셈이죠. 위대한 학자에게 굳이 없는 사실을 붙일 필요는 없겠죠. 역시 역사는 팩트를 아는 자가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네요. 다음에 또 다른 역사 미스터리로 돌아올게요. 북한의 공식 입장은 김정은 위원장 담화로만 나온다고 생각하시죠? 사실 훨씬 복잡한 과정을 거쳐요. 완전 반전입니다. 북한 핵심 주장은 노동신문을 봐야 알 수 있어요. 이 신문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로 공식 목소리예요. 우리나라 주요 일간지처럼 북한 사회 전반을 다루죠. 국제사회도 북한 의도 파악 시 이 신문을 인용해요.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도 노동신문을 자주 언급하고요. 많은 외신도 노동신문을 북한 시각의 중요 원천으로 간주합니다. 노동신문은 단순 신문이 아닌 북한의 공식 대변인인 셈이죠. 이 신문의 편집장은 김평호 씨입니다. 중요한 인물이죠. 노동신문은 1946년부터 기사를 발행해왔어요. 역사가 깊습니다. 그 모든 기사 목록을 온라인에서 볼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통일부 북한정보센터나 북한정보 포털에서 검색 가능해요. 이것은 북한 연구자들에게 엄청난 자료가 되는 셈이죠. 북한의 공식 입장을 알고 싶다면 최고 지도자 담화뿐 아니라 노동신문 기사까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한두 마디로 판단하면 큰 오산일 수 있다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역사적 교훈입니다. 역시 역사는 겉핥기식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네요. 노동신문,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매체였죠. 비잔틴 제국의 테오도라 황후가 매춘부였다는 이야기 많이들 아시죠? 하지만 그건 과장된 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테오도라는 비천한 출신이었지만 매춘부라는 기록은 없답니다. 당시엔 배우나 무용수들도 창녀로 불리며 천대받았죠. 그녀의 아버지는 서커스 곰 조련사였고 어머니는 무용수였어요. 어린 시절부터 무대에서 연기를 펼쳤고요. 춤과 연기로 인기를 얻었죠. 지금의 아이돌 같았달까요? 유스티니아누스 1세는 그녀에게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리고 황후로 만들었죠. 신분 상승의 끝판왕이 아닐까요? 테오도라는 남편 유스티니아누스의 가장 중요한 정치 조언자였어요. 단순한 황후가 아닌 제국의 실질적인 공동 통치자였답니다. 니카 폭동 때는 그녀의 용감한 연설이 제국을 구하기도 했어요. 남자들이 도망칠 때 그녀는 황제가 옷을 더럽히는 건 죽음보다 나쁘다고 외쳤죠. 결국 반란은 진압되었고 제국은 위기를 넘겼어요. 여성들의 권리 신장에도 힘썼고 매춘부의 재활을 돕기도 했죠. 교과서엔 없지만 그녀는 정말 대단한 여성이었어요. 동방정교회에서는 그녀를 성인으로 추대할 정도였다니 말 다 했죠. 매춘부 출신이라는 오명은 아마 정치적 적들이 만들어낸 소문일 거예요. 역사는 승자의 것이라지만 때로는 이렇게 왜곡되기도 한답니다. 테오도라 황후, 그녀는 단순한 황후가 아닌 제국의 진정한 영웅이었어요. 다들 임금님 수라상이 12첩 반상이라고 알고 계시죠? 근데 사실 조선 임금님은 매번 12첩 반상을 드시지 않았어요. 이거 완전 반전이죠? 12첩 반상은 특별한 날에만 제공되는 풀코스였어요. 평소에는 훨씬 간소하게 드셨답니다. 소박한 식사를 즐기셨던 거죠. 그럼 왜 12첩 반상이 매일의 상식처럼 되었을까요? 이건 20세기 들어서 궁중요리가 재현되면서 생긴 오해예요. 사실 가장 화려하고 격식 있는 상차림이 강조되었던 거죠. 조선시대에는 공식적인 식사 규정이 따로 있었어요. 그 규정에도 12첩 반상이 매일 필수라고는 안 나와 있답니다. 오히려 간소한 식사가 더 자주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 임금님들은 특정 음식을 매우 편식하기도 하셨고요. 어떤 임금님은 육식을 엄청 좋아해서 고기가 없으면 밥을 안 드셨대요. 또 다른 임금님은 생선을 기피하셨다고 전해집니다. 수라상의 그릇은 대부분 방자유기였다는 사실도 아시나요? 방자유기는 보온 효과와 살균 효과까지 있었던 똑똑한 그릇이었죠. 하지만 이런 디테일보다 화려함이 더 강조되었던 거죠. 결국 우리가 아는 12첩 반상은 재현된 이상적인 모습에 가까워요. 조선시대 실제 임금님 식탁과는 조금 달랐던 셈이죠. 진짜 임금님 밥상은 생각보다 더 인간적이고 소탈했답니다. 역사는 역시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른 반전이 많네요. 다들 앙코르톰이 그냥 큰 사원인 줄 아셨죠? 근데 사실 앙코르톰은 사원이 아니라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이름부터 위대한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려 9제곱킬로미터 면적의 엄청난 규모였다고 해요. 12세기 후반 자야바르만 7세 국왕이 건설한 크메르 제국의 마지막 수도였죠. 이 도시는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었어요. 이전 시대의 유적까지 품고 있는 역사 박물관 그 자체였죠. 도시 중앙엔 국왕계 사원인 바이온이 웅장하게 자리하고 있고요. 주변에 다른 주요 유적들이 승리의 광장 근처에 모여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앙코르와트를 다녀와서 다 봤다고 착각하지만 앙코르톰은 앙코르와트와는 완전히 다른 또 다른 세상이었던 겁니다. 당시 동남아시아의 정치, 문화 중심지였을 거예요. 이 거대한 도시는 한때 수십만 명의 인구를 품었을 거라고 추정돼요. 그냥 돌무더기 유적이 아니라 살아 숨쉬던 거대 문명이었던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역사의 진짜 모습이에요. 동남아시아 주요 관광지 중 하나로 여전히 그 위용을 자랑합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캄보디아를 방문한다면 앙코르톰이 단순한 사원이 아닌 거대한 도시였음을 기억하세요. 이거 완전 반전이죠? 역사는 언제나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역시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죠. 맘루크 하면 흔히 노예 병사를 떠올리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들이 단순히 노예였다는 건 큰 오해입니다. 맘루크는 13세기 중반 이집트 아유브 왕조를 무너뜨렸어요. 카이로를 수도 삼아 맘루크 술탄국을 세웠죠. 이들은 노예 출신이었지만 곧 자유를 얻은 정예의 군인이었어요. 단순한 병사가 아니라 지배 계층을 형성했습니다. 심지어 1260년 몽골군을 격파하며 남쪽 확장을 저지했죠. 이거 완전 반전이죠? 몽골을 막아낸 영웅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술탄 바이바르스, 칼라원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도 나왔고요. 이들은 십자군 국가들을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했어요. 누비아, 티레나이카, 헤자즈까지 지배했죠. 초기 바흐리 시대는 티르크계, 후기 부르지 시대는 체르케스계가 주를 이뤘습니다. 노예, 출신이라는 배경을 넘어 한 시대를 이끌었어요. 놀랍게도 아바스 왕조 칼리프를 카이로에 재건하기도 했죠. 물론 칼리프의 역할은 거의 위례적이었지만요. 맘루크 술탄국은 1517년 오스만 제국에 정복될 때까지 번성했습니다. 노예에서 시작해 거대한 제국을 세운 이들의 이야기는 정말 대단하죠. 단순히 노예가 아니었던 맘루크들, 그들의 역사는 더 깊고 복잡합니다. 역시 역사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반전들이 가득하네요. 오늘부터 맘루크를 다시 보게 되실 거예요. 무측천은 당나라 여황제로만 알고 계셨죠? 하지만 그녀는 잠시 자신만의 다른 나라를 만들었었답니다. 역사에서는 무주를 당나라의 간주기로 부르기도 해요. 하지만 무측천은 엄연히 무주라는 독자적인 황조를 세웠죠. 690년 그녀는 아들 당 예종의 황위를 빼앗고 스스로 황제에 올라 무주를 선포했어요. 무주는 690년부터 705년까지 15년간 지속되었답니다. 자신이 주나라 후손이라 믿어 무주라 이름 붙였고요.
정말 반전이죠. 당나라가 아니었다니. 무주는 공식적으로 존재했던 독립왕조였어요. 하지만 705년 상황은 다시 변합니다. 신용 정변이 일어난 것이죠. 무측천의 또 다른 아들인 당 중종이 다시 황위에 올랐거든요. 그리고 당나라가 부활하며 무주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15년간 자신의 왕조를 통치한 유일한 여왕 되었죠. 짧지만 강렬했던 그녀의 제국 무주. 당나라의 일부라고만 생각하셨겠지만 사실은 그녀만의 진짜 나라였다는 것. 역사는 알수록 재미있는 반전이 숨어있네요. 여러분도 몰랐던 역사 꿀팁 어떠셨나요?